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국제 뉴스, 아니 낭설 때문에 어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심정지 상태를 겪었다는 거죠. 푸틴 대통령 침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고 보안 요원들이 푸틴에게 심폐소생술을 해서 의식을 되찾았다는 약간은 구체적인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뉴스로 전파됐고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급등한 배경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의 근원지를 보면 그동안 계속해서 푸틴의 건강 이상설을 제기해온 한 텔레그램 메신저 채널이었고요. 그거를 영국의 타블로이드지 등이 받아쓰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이었죠. 이 채널은 그 전에도 푸틴의 암 수술, 파킨슨병 진단, 계단 실족, 대변 실수설 등을 잇따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크렘린국은 심정지설을 부인하면서 웃음만 나올 뿐이다 이렇게 일갈을 했는데요. 그동안 푸틴과 관련해서 앉아 있으면 다리가 이상한 것 아니냐, 걷고 있으면 걸음이 이상하다, 탁자를 잡고 있으면 어지러워서 그러는 것 아니냐 등등 각종 의혹이 난무했죠. 이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이 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그건 푸틴의 건강이 나빠지길 바라는 마음이 깃들어 있거나 믿고 싶은 걸 보고자 하는 마음이 투영된 것 아닐까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를 내드리면서 여러분의 상식도 키워드리고 상품도 쏠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어제부터였죠? 현대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이것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이 기존 업계에서는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는데 소비자들은 그동안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침수차, 허위 매물 등 그런 고질적인 문제가 이번에 해소될지 주목하고 있죠. 다만 대기업이 진출한 만큼 이것에 대한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겠는가 우려도 있는데요. 신차 말고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세 글자입니다. 정답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KBS 콩도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KBS 콩으로 신혜정 님이 가장 먼저 정답을 올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 들어보시죠.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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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떤 소식 준비했는지 먼저 백상경 기자부터요. 네, 전국 미분양 주택 수가 6개월째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올해 초하고 비교했을 때 미분양 주택이 37%가량 줄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무역협회가 어제 자료를 하나 내놨는데요. 최근 계속되고 있는 달러 강세보다 오히려 위안화 약세가 우리 수출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강영연 기자는요. 네, 최근 은행권에서 경쟁적으로 예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적금 금리는 반년 넘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가스공사 사장이 가스 요금 인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했는데요. 가스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백상경 기자. 미분양 주택이 줄고 있다고요. 얼마나 줄었습니까? 네,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미분양 주택 현황을 계속 집계를 하는데요. 네. 요걸 살펴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 수가 한 6만 2천 가구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 2월에 한 보면 7만 5천여 가구 정도 됐거든요. 이것보다 한 18% 정도 감소한 숫자입니다. 6개월 연속으로 해서 꾸준하게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흐름이 좀 활발한 지역은 수도권인데요. 수도권 미분양 주택 수가 이제 올해 1월만 해도 만 한 2,400
300가구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8월에는 이게 7,700가구까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퍼센트로 따져 보면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37%가량 급감한 것이고요. 1년 넘게 좀 장기적으로 미분양이었던 단지들에서도 완판이라고 하죠. 다 이제 분양이 끝나는 사례들도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해 4월에 분양했던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가 이달 좀 분양을 마쳤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이제 그 미분양 주택 통계가 항상 2달 전 것이어서 맞습니다. 좀 후행적이긴 한데 네. 그래도 다행입니다. 일단 미분양이 감소한 이유부터 살펴볼까요? 네, 전반적으로 좀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는데 주택 거래가 1차적으로는 좀 다시 물꼬를 트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것들이 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고요. 여기에 좀 최근에 분양가들이 상승세를 좀 타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9월 말 기준으로 서울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한 평이라는 표현을 썼죠. 옛날에는 3.3제곱미터당 3,200만 원 수준인데요. 이게 1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은 한 14%나 상승한 액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분양 당시에는 비쌌던 가격인데 최근에 이제 다른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좀 오르고 뭐 기존의 미분양 단지들은 할인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주변의 이제 집값들도 좀 회복세를 띠니까 이제는 이 가격이면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에 좀 분양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또 이제 정부가 최근에 이제 주택 공급들을 조금 속도를 내고 많이 공급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좀 충분하게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전히 의구심이 좀 큰 상태입니다. 당장 올해만 해도 지금 9월까지 해서 전국에서 분양이 이루어진 물량이 한 12만 6천여 가구거든요. 근데 이게 한 최근 3년간 평균적으로 보면은 매해 한 36에서 38만 가구 정도가 계속 쏟아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 뭐 올해 한 4분의 3이 지난 시점인데도 한 뭐 3분의 1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된 거고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이제 좀 신축을 선호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아 있는 신축 물량이 이거밖에 없네 이러면서 좀 미분양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적인 공급 물량 자체가 적다 보니까 새롭게 미분양 쪽에 쌓이는 물량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들도 있고요. 이게 전반적인 것 그리고 수도권까지는 온기가 돌고 있는데 지방은 여전히 좀 분위기가 안 좋지 않나요? 네, 좀 지방은 이 기간에 뭐 지방도 좀 줄어들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한 6만 3,100가구 정도였었는데 이게 5만 4,100가구 정도로 한 14%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량 자체는 좀 빠졌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워낙 쌓여 있는 미분양 주택이 그동안 많고 모수가 크다 보니까 감소율이 수도권에는 좀 크게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보다 좀 근본적으로 분석을 해보려면은 이제 소위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데 이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다 지었는데도 분양이 안 나가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게 1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가 7,500여 가구였거든요. 근데 8월에는 이게 9,400가구로 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게 특히나 이 상승분 대부분을 지방에서 좀 뭐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지방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할인 분양 이런 형태로 좀 미분양을 털어내는 데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건설사 입장에서는 빨리 할인을 해서라도 현금 흐름을 살려야죠. 그렇죠. 네.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기존에 분양받으신 분들한테는 참 갈등의 요인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분양가 할인을 했을 때 항상 발생하는 문제이긴 한데요. 네. 예, 최근에 또 이제 좀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서 화제가 된 게 전남 광양의 한 아파트에서 한 20% 넘게 할인 분양이 좀 이루어지니까 기존 입주민들이 크게 반발을 하면서 네. 이제 뭐 이 시행사 시공사는 물론이고 이제 좀 오히려 이제 할인 분양을 받은 분들하고까지 좀 큰 갈등을 벌이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좀 화제가 됐는데요. 이 아파트 뭐 좀 최근에 이제 국민평수라고 하죠.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이제 3억 4천만 원이 분양가였거든요. 근데 이게 뭐 구체적인 액수는 이제 뭐 정확하게 적시가 되지는 않았는데 네. 입주민들이 한 7천만 원 이상 할인을 해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할인 분양을 받아서 들어온 분들은 한 뭐 이 계산대로면 2억 7천만 원 선에 분양이 집에 입주를 하게 된 셈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기존에 입주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는 3억 넘게 주고 샀는데 저 사람은 2억 뭐 7천에 샀으니까 나는 손해고 저 사람은 너무 이득을 봤다 이런 건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입주민들이 할인 분양 가구를 이제 뭐 색출을 하는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좀 이득을 본 만큼 불이익을 봐야 된다. 라면서 조금 이런 좀 모습들을 보이고 계시고요. 그래서 내놓은 게 뭐 주차 요금을 50배로 적용을 하겠다.
커뮤니티 이용이나 공용 시설을 좀 뭐 이용을 할 수 없게 만들겠다. 이사를 이분들이 들어올 때 엘리베이터로 짐을 실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이용료는 500만 원부터 받겠다. 뭐 이런 좀 이제 사실은 굉장히 좀 가혹한 조건들을 내걸고 계신데 이게 갈등이 너무 심해지니까 만약의 사태가 좀 벌어질 수 있다 해서 이제 경찰들까지도 경비를 좀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대구에서도 이게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뭐 입주 지원금 7천만 원 주겠다 했더니 이제 기존의 입주민들이 굉장히 좀 뭐 반발을 하셨고요. 이게 사실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분양 많을 때는 항상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뭐 이 물건이 안 팔려서 이제 한 판매자 입장에서는 할인 판매를 하는 건데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를 삼을 수 없지만 입주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손해를 보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제가 아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 할인 분양 때문에 갈등을 빚다가 그 입주자 대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미분양, 빈집을 빨리 해소해서 빨리 가격의 바닥을 만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건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실 게 아니라 다각도로 좀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영현 기자. 예적금 금리 살펴주신다고요?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일단 예적금 금리가 오르는 추세인데 다 오르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일단 예금은 올랐습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은 5대 은행의 주요 정기예금 상품의 최고 금리가 연 4.0%에서 4.05% 정도거든요. 12개월 만기 기준으로 했을 때요. 네. 그러니까 한참 시장 금리가 하락했을 때 올해 5월 초 정도에 3.4%대였던 것랑 비교를 하면은 은행별로 0.59%에서 0.65%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에 적금 금리는 그대로였는데요. 5대 은행의 주요 정기 적금 상품의 최고 금리가 3.65%에서 4.40%로 5월 초와 비교를 했을 때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금 금리는 올라도 적금은 안 오른다. 이유는 뭘까요? 일단 적금 금리가 이제 예금 금리와는 다르게 시장 금리에 직접적으로 연동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금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은행채 1년물 그리고 국고채 등을 반영해서 은행이 정한 계산식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거에 따라서 은행별로 매일 혹은 매주 이 정해진 일정에 맞춰서 산출을 하는데 그래서 하루 사이라도 이제 시장 금리의 변동폭이 크면은 예금 금리는 등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적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금리를 따라가기는 하는데 네. 은행의 자체적인 전략에 따라서 금리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때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금리를 정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그 은행권이 예금 금리를 신속하게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예금이 자금 조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5대 은행의 정기 예금 잔액이 842조 원 정도인데 정기 적금이 43조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0배 가까이 예금에서 자금 조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금 금리를 조금 더 신속하게 올리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적금은 한 달에 한 번씩 돈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단기 자금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예금은 한 번에 목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장기 자금으로 분류를 하는데 네.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수신 자금으로 대출을 내주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장기 자금으로 들어오는 게 아무래도 뭐 유동성 비율 관리라든지 대출 전략하는 수립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예금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하네요. 그 은행 입장에서는 적금으로 은행에 돈 가져오는 것보다 예금으로 한 방에 쿵 맡기시는 게 더 좋다 이거네요. 네, 그럼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 어떨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소비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돈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굳이 예금보다 적금을 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적금 금리가 조금 더 높더라도 이게 매월 납입금에 이자가 붙는 구조이기 때문에 만기 시에 받는 이자가 적은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제 원금 1,200만 원을 가지고 굴린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예금에 12개월 만기 금리 10%에 넣는다고 하면 예금은 뭐 세전으로 당연히 120만 원이겠죠. 근데 적금 같은 경우는 이게 64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절반 수준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은행도 통상적으로 적금 금리를 예금보다 높게 설정하고 있는 건데 뭐 그래서 목돈을 모을 때는 적금이 당연히 낮겠지만 돈을 굴리는 것은 예금이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예금 중에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만기가 길수록 이자율이 보통. 좀 높다, 금리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엔 또 그게 아니라고요? 네, 이것도 역전 현상이 좀 이례적으로
발생을 했는데요. 네. 요즘 원래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23일 기준으로 KB국민은행의 K스타 정기예금의 6개월 만기 상품의 금리가 4.08%인데 네. 1년 만기 상품은 4.05%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만기가 더 높죠. 이달 들어서 역전이 된 건데 이렇게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이 한 게 은행채에 영향을 많이 받는 6개월물과 1년물의 시장 금리 격차가 줄어든 것이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도 한번 다뤘었는데 지난해 수신금리 경쟁으로 1년 만기 상품 많이 팔린 것이 영향을 줬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에 은행권에서 1년 이상 그리고 2년 미만의 정기예금이 약 37조 원이 늘었었는데요. 이제 지난해 팔렸던 상품들의 만기가 도래하자 이것을 6개월 상품으로 분산하기 위해서 은행권이 의도적으로 6개월물 금리를 높게 설정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금융당국에서 수신금리 경쟁 자제를 요청하자 금리 대신에 만기 기간으로서 이제 고객들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아무래도 고객 입장에서는 같은 금리라면 짧은 기간의 상품이 유동성 관리 측면에서 더 매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의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한 방책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에서 어떤 상품 가격이 매일매일 달라지듯이 은행 입장에서도 수신 금리를 가지고 고객들 더 유치하거나 아니면 그만 오게 하거나 이렇게 또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있고요. 자, 백상경 기자. 아까 예고를 좀 해주셨습니다만 우리나라 수출에 달러보다 위안화가 더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분석이 나왔네요. 네, 이게 무협의 이제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어제 내놓은 보고서에 담긴 내용인데요. 네. 핵심은 요겁니다. 이제 중국 위안화가 약세로 돌아서면 1년 내에 우리 수출의 이제 주력 품목이 되는 반도체, 자동차, 화학제품, 가전의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 내용인데요. 이게 위안화 약세로 이제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게 되면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에 나쁜 영향이 예상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 이거 예전에 일본하고 경쟁할 때 많이 맞습니다. 들었던 얘기인데 이제는 중국하고 경쟁하니까. 네. 실제로 보면 이제 원달러 환율 이게 통상 이제 그 달러 강세가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원달러 환율이 이제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좀 조사가 됐고요. 그리고 위안화 약세는 오히려 주요 품목의 수출 감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좀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보면 미국이 기준금리 4번이나 인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계속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수출은 지금 9개월 연속으로 계속 감소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출액 증가율이 보면 올해 1월 한 16.4%에서 지난달에는 4.4%로 쭉 하락을 해버렸는데 결국은 이게 강달러 현상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감소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경제 영향은 우리가 어떻게 받고 있을까요? 네, 중국의 산업 생산 지수가 좀 상승을 하면, 그러니까 중국 산업이 좀 활발해지면은 한국의 수출이 감소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무협이 지난 2010년부터 해서 2023년 4월까지 우리 수출에 어떤 요인들이 좀 영향을 줬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는데요. 가장 여파가 컸던 게 중국의 산업 생산 지수 변동이었습니다.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그러니까 뭐 중간재 상품들이 최종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간재들을 자급하면서 중간재 수입 수요가 줄어들고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중국의 중간재 수출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수출이 안 되는 이런 구조거든요. 참고로 또 뭐 미국계 산업 생산하고는 우리나라 수출이 플러스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국의 산업 구조가 서로 좀 보완 관계에 해당하고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품목이 좀 적은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중국은 보면 이제 전방 산업들의 참여를 좀 높여가면서 그러니까 뭐 GBC라고 그러죠. 글로벌 밸류 체인, 그러니까 공급망인데 이 공급망에 참여하는 구조를 최종재 수출에서 지금 이제 중간재 수출로 계속 바꿔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된 거고요. 중국의 중간재 수출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경쟁국인 중국이 세계적으로 그 중간재를 많이 뿌리게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타격을 입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중국이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국으로 이제 부상을 이미 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인정을 하고 옛날에 이제 뭐 원달러, 엔달러 환율 굉장히 신경 썼듯이 앞으로는 이제 중국의 위안화 달러 환율이 어떤 우리나라의 수출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중국의 산업 생산이 좋아지면 우리의 수출도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는 많았는데 이제는 그것보다 오히려 경쟁 관계가 더 격해지고 있다. 자, 강영현 기자.
이제 좀 추워지는데 보일러 돌려야 되는데 가스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고요. 네, 오른다는 얘기만 계속 전하는 것 같은데요. 최연의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국감에서 도시가스 요금 원가 보상률이 78% 수준이라면서 요금 인상이 필요하고 정부와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스공사는 천문학적 미수금이 문제로 꼽혔는데요. 미수금은 가스 매입 가격이 판매 단가보다 높아서 회수를 못하는 비용을 말하는데 이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2018년에 4,826억 원이었는데 올해 2분기에 15조 원으로 급격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상으로는 영업작을 보이더라도 사실은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가스공사의 2분기 현재 총 부채가 46조 원인데 이게 부채율이 423%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걸 늘려준 건데 사채 발행 한도가 지금 자본금의 505배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40조 원 한도인데 현재 가스공사가 발행한 사채가 30조 원. 그러니까 하반기 적자까지 반영을 하면은 사채 한도도 넘어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도시가스 요금 올렸다는 거 들어봤었거든요. 네, 그렇죠. 가스공사가 지난 5월에 한번 올렸죠. 그래서 네.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당 1.04원 올렸고 주택용 같은 경우에는 20.7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분기 요금은 동결을 했습니다. 3분기는 동결했었고 5월에는 주택용 20원 정도 올렸었고. 근데 아마 체금을 많이 못 하셨을 수도 있는 게 그동안 여름철이어가지고 아마 난방비를 걱정을 안 하셨을 텐데 네. 이제 가스 소비가 많은 겨울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오른 요금이 체감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월 4,400원 정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스라엘 하마스 정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또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동절기에 난방비 추가 상승 압력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가스공사에 따르면 한국은 중동 지역에서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현재까지는 무력 충돌로 인해서 국내 LNG 도입이나 운송에는 영향력이 없다고 합니다. 뭐 언제까지 한국가스공사나 한전이나 이런 데만 부담을 하라 또 이럴 수는 없고 원료 가격이 올랐으니까 좀 반영을 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일단 가스공사 차원에서도 뭔가 자구 노력을 좀 보여줘야 국민 여론도 좀 괜찮아질 것 아닙니까? 네, 특히 이제 국감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제3자의 관리 감독 없이 가스 도매 공급 비용을 선정해왔다는 점이 밝혀진 게 문제로 지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도시가스 요금이 원료비 그리고 도소매 공급 비용을 합산해서 책정이 되는데 현재는 가스공사가 공급 비용 최종 단가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곳은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기 같은 경우에는 도매시장 요금은 전력거래소 그리고 소매시장 요금은 전기위원회가 전기요금을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역 난방 같은 경우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요금 산정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데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매시장 요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데 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요금 산정에 대해서 제3자 관리 감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관인 가스위원회를 설치해서 가스공사의 원가 산정 그리고 요금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 다시 백상경 기자와 강영현 기자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건강을 품다 헬시허그에서 고함량 글루타치온 퍼펙트 75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케이블을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저희 KBS 콩으로 글을 써주신 것 같은데요. 안영규님이 긴 장문의 사연이나 질문은 게시판에 올리고 있는데 잘 보고 있냐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올려주신 글 잘 봤고요. 저희가 또 애프터 서비스 시간에 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요. 지난해 등록한 신차가 우리나라에서 170만 대 정도였는데 이거는 250만 대. 이야, 그러니까 신차보다 이 시장이 1.5배 정도 더 큰 거죠.
그런데 허위 매물, 미끼 매물이 참 많아서 꾸준히 이게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비자들이 이거 다 중소기업들에게 맡겨놔서는 안 되겠다. 대기업 진출을 희망한다. 그러면서 드디어 현대차가 이 시장에 뛰어들었죠. 그 첫 영업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 온라인에서 이거를 사고 팔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신차 말고 이것, 예, 세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예, 6462님 오빠차, 3899님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타는 차, 예, 중고생이 타는 차. 이 강력한 힌트가 됩니다. 강력한 힌트. 6407님은 잘 고른 이 차 하나, 열 신차 안 부럽다. 첫 차로 샀던 걸 이렇게 내보냈을 때 아쉬움이 떠오르네요. 그렇죠. 오래 탄 차 팔 때 그동안 고마웠다 붕붕아 이렇게 또 떠나보내기도 하죠. 또 반대로 1287님은 신랑이 얼마 전에 이 차를 샀는데 비가 오니까 트렁크에 물이 잔뜩 새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잘 사야 될 듯합니다. 라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도 참 보상도 안 해주고요. 그게 보증보험 같은 게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주로 엔진이라든지 구동계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은 이 보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2506님은 오히려 10년 된 가스 이 차를 300만 원 주고 사서 8년째 타고 있습니다. 딸 운전 가르치려고 샀는데 고장도 안 나고 아주 잘 타고 있어요. 앞으로 10년은 더 탈 듯합니다. 참고로 2006년식입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 사연을 2506님의 따님이 싫어하십니다. 10년 된 이 차를 사주더니 8년 탔는데 앞으로 10년 더 타라고? 그래서 예, 아버지에게 아마 항의가 갈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 그리고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대한민국 소비시장의 변화를 살펴봐야 돈의 흐름을 읽을 수가 있겠죠. 트렌드 팔로우 시간, 트렌드코리아 2024의 공저자,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한다희 박사 함께합니다. 오늘은 전화로 연결하는데요. 한다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호모 프롬프트에 대한 이야기 네.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호모 프롬프트, 야, 이거 일단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 선보이는 기술 키워드인데요. 네. 여기서 호모라는 뜻은 이제 라틴어로 사람, 인간, 인류를 뜻하는 단어죠. 네. 네, 프롬프트는 원래 이제 컴퓨터가 명령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이 단말기의 신호를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AI와 말을 주고받는 이 티키타카의 대화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호모 프롬프트는 AI와의 티키타카를 통해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이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사실 2023년에 챗GPT가 굉장히 화두였는데 이것을 비롯한 소위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이제는 활성화되면서 인공지능의 시대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초점을 맞춘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인공지능과 대화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호모 프롬프트의 시대가 된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AI 트렌드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우선은 산업 현장, 경제 현장부터 볼까요? 네, 맞습니다. 그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데요. 한 백화점은 이 AI로 소비자 맞춤 광고 카피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사용한 광고 카피 문구 중에서 소비자 호응이 컸던 데이터만을 집중적으로 학습시켜서 새로운 광고 카피를 만드는 거죠. 그 AI가 제안한 문구들을 살펴보면 타겟별로도 서로 다른 문구를 제안합니다. 그 예를 들면 미술 전시를 이제 타깃으로 20대로 설정해서 이렇게 광고 카피를 내라고 하면 인싸가 되고 싶다면 땡땡 백화점으로 모여라 이런 문구를 내놓습니다. 근데 이제 50대를 타깃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예술이 흐르는 백화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라는 문구를 내놓는 식입니다. 그 외에 최근에는 통신이나 보험, 식품업계에서도 이 인공지능 제작 광고를 선보이고 있고
제작 비용은 4분의 1로 아낄 수 있는데 시간도 2달 가까이 걸리던 것이 2, 3주로 줄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건설업계에서도 이 AI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시세 검토도 해야 되고 전문가 인터뷰도 해야 되고 인근 타겟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데 네. 이걸 AI한테 맡기는 거죠. 그러면 한 건설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AI 솔루션을 도입해서 이것을 아파트 분양가 산정에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3개월 내에 분양 시 또 6개월 내에 분양 시 각 시점별로 적정 가격을 산출해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하. 산업 현장에서 이제 정말 다양하게 쓰이고 있고 이거 개인들도 이제 AI를 많이 쓰는 시대 아닙니까?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미 많은 직장인분들이 이 AI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신데요. 이메일이나 뭐 그런 것들을 초안을 작성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AI를 많이 쓰시고 네. 또 고객 문의에 답변하는 경우 또 발표 자료를 제작하는 경우에도 AI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AI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예를 들면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놓친 원격 회의 대화 내용을 좀 요약해달라. 뭐 이렇게 하면 요약을 해주고요. 또 PC 안에 특정한 폴더 안에 있는 그 문서를 활용해서 이번 프로젝트 제안서 PPT 좀 만들어줘 하면은 꽤 그럴싸한 PPT를 또 만들어주고 회의 내용도 잘 요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직장인분들도 계시고 또 이미지나 동영상 같은 경우도 이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제작하는 소비자가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네. 우리 많은 사용자에게 익숙한 포토샵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롬프트에 원하는 단어만 입력하면 별도의 툴을 따로 학습하지 않고도 이미지 합성이나 수정도 다 가능해져서 이 AI의 혜택을 손쉽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또 걱정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AI가 사람의 일자리 많이 빼앗는 것 아니야? 이런 우려도 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신기술이 등장하면 늘 갈등을 빚어왔죠. 그렇죠. 지금까지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같은 이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이런 우려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관련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신규 일자리의 생성량이 더 많아서 궁극적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인류 복지가 증진된다 그런 내용도 많은데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어느 쪽일지 사실 논쟁이 아직도 굉장히 분분한 편인데 굳이 비율을 따지자면 이번에는 정말로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이런 주장으로 좀 기울어지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 같은 경우는 향후 5년간에 전 세계에서 6,9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지만 8,300만 개는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고요. 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전망이 더 암울한데 이 일자리의 69%가 AI의 충격에 노출돼 있고 또 최대 50%가 AI에 대체될 수 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3억 개 정도의 정규직이 자동화될 수 있다. 이런 암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최대 일자리 절반이 인공지능한테 대체될 수 있다. 네. 뭔가 좀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그러면 이 호모 프롬프트 시대에 인간과 이 AI 기술이 좀 공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제가 지금까지 너무 암울한 전망치만 먼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네, 그러셨어요. 네, 사실 인공지능이 똑똑하다고 하지만 이 인공지능의 결과물이 아직까지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핵심은 사용자가 얼마나 잘 질문하느냐에 있습니다. 아하.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는 그림의 사례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이 제이슨 앨런이라는 사람이 미드저니라는 인공지능으로 그린 그림인데요. 작년에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믹술대회에서 이 디지털 아트 부문 1등을 차지했어요. 근데 인공지능이 그려서 굉장히 논란이자 화제가 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주인이 요거 저작권을 신청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거부당했겠죠. 그렇죠? 근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제이슨 앨런이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프롬프트라는 이 질문을 900번 넘게 했다는 거죠. 하나의 그림을 위해서 900번 넘게 질문하고 수정하고 요청했다. 컴퓨터한테. 네, 맞습니다. 그래서 900번 질문하고 수정과 보완을 거쳐서 완성된 그림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제이슨 앨런의 그림이냐, 미드저니의 그림이냐, 또 논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사례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인공지능은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질문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제대로 줄 수 있는 인간만의 역량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질문하는 것도 능력이다 이런 시대인데 그러면 말씀하신 그 인간만이 갖고 있는 역량 어떤 걸 극대화해야 될까요? 네, 구체적으로 이 호모프롬프트가 되기 위한 필요 역량은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기본적인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은 이제 필수적입니다. 그 AI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지식은 필수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둘째는 갈수록 세분화하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뭐 금융이나 유통, 법률 같은 AI를 활용할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해서 나온 결과물을 보고 이게 잘된 결과물인지 아닌지 이걸 판단하는 판단력, 해석력이 굉장히 중요한 또 필요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역량은 마지막 역량인데요.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 AI를 사용할 때 코딩 능력이나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 바로 논리적인 언어적 대화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질문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 역시 굉장히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컴퓨터, 인공지능하고도 소통을 잘해야 된다. 이게 사실 사람하고도 힘든 건데 결국에는 경쟁보다는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다가 방점을 찍으라는 말씀이네요. 아, 네,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공지능 기술 이런 게 등장했을 때 자꾸 경쟁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인간이 AI보다 더 잘하는 것은? 인간이 AI보다 더 못하는 것은? 이런 경쟁 구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은 AI와 함께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쟁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스마트폰 없이는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처럼 AI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업에서 이 AI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이를 통해서 좀 생산성을 어떻게 하면 더 증진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야 할 때라고 지금이 딱 그 적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다가올 2024년 같은 경우는 이제 AI의 생태계를 진짜 이해하고 얼마나 더 잘 활용하느냐, 또 얼마나 더 잘 소통하느냐 이런 능력이 이런 호모프롬프트의 역량이 굉장히 요구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류가 그 산업혁명 이후에 또 이제 자동화 기기도 잘 받아들여서 현명하게 효율화했듯이 인공지능 시대도 잘 좀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의 한다혜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정보센터도 다녀오겠습니다. 감사원이 정부의 재난안전관리체계 감사를 위해 자료 수집 등 예비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의 핵심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108로 한 달 전보다 2포인트 하락해 11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철근 누락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임원 4명의 후임을 외부 공모 방식으로 선정합니다. 일종 가축 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이 충남 홍성군에서도 추가로 확인돼 발생 지역은 11개 시군 29개 농가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방금 물 마시려고 했는데 라디오 정보센터가 끝나버려서 생수병을 옆에다 내려놨습니다. 이 생수병을 들고 있는데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나중에는 물을 돈 주고 사 먹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다 친구들이 그랬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어떻게 물을 돈 주고 사 먹냐고 그랬거든요. 자, 근데 지금은 너무나 그게 당연한 시대죠. 근데 여기서부터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 물을 사 먹게 됐을까? 봉이 김선달을 만난 후부터일까? 라떼 경제사 시간입니다. 경제전문 뉴미디어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와 함께 오늘은 생수의 변천사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질문해놓고 저는 이제 물 한 잔을 마실 건데요. 우리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집에서 지하수 네. 해서 그냥 바로 수돗물 마셨거든요. 이 생수 판매가 아주 오래전부터 있기는 있었다고요.
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생수 판매는 아니고요. 예. 이제 그래도 먹는 물을 판매하기는 했었습니다. 네. 일제 강점기 때부터 탄산수가 좀 유명했었는데요. 이제 1912년에 보면은 군용 및 일본 수출용으로 충청도 초정리에 물 공장을 세워서 이제 사이다하고 탄산수를 제작을 했어요. 1912년에요. 네, 사실 초정약수는 지금도 좀 유명하죠. 약간 그 탄산 성분이 있는 물. 네네네. 톡 쏘는. 아하.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일본 기업이 만들어뒀던 초정 탄산수 상표가 구리수다루. 이게 무슨 뜻인지 일본어인지 구리수다루? 네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크리스탈이라는 말을 이제 그대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그대로 이제 받아 적은 그거더라고요. 1910년대에 크리스탈을 일본 사람들이 발음한 대로 네네. 구리수다루. 네네. 그 이후에도 뭐 먹는 물 판매는 좀 계속이 되기는 하는데요. 보통 외국인들 한국에 온 외국인들 대상으로 좀 판매가 됐고요. 그래서 1974년에 경향신문을 보면 이색 기업을 소개한다면서 네. 이제 맹물을 파는 외국계 기업이 있다. 맹물. 네네 이런 기사가 실립니다. 사실 맹물을 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이제 톤이 느껴져요. 이게 막 곱게 보지는 않는 톤이 느껴졌는데. 그렇죠.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거겠죠. 저 맹물을 파는 이 신기한 기업의 이름은 다이아몬드사인데요. 네. 서울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물관리를 하느라고 고생을 한다면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되게 잘 됐대요. 그게 이제 70년대 네네. 이야기고 그때는 맹물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죠. 물갈이 이거 예전에 저도 어릴 적에 많이 겪어봤었는데 다른 지역 가서 그쪽 수돗물 먹으면 이제 배탈 나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네. 외국인들도 그런 마찬가지였던 거네요. 네. 당연히 그거를 사간 사람들도 외국인일 테고요. 그렇죠. 그래서 먹는 생수는 그때 보면은 이제 물갈이를 하는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유별나게 좀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이 사치를 부리려고 하는 별난 행동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별난 행동이다. 네, 이때 보면은 뭐 자연식 애호가들 생수, 뭐 맹물을 돈 주고 사 마셔, 뭐 이런 거. 기사 제목이요. 예, 맞아요.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보면요, 뭐 이 맹물 애호가들은 수돗물에 소독약 냄새가 역해서 뭐 비싼 값을 주고 맹물을 사 먹는다. 아니면은 커피나 칵테일을 만들 때는 꼭 맹물이 필요하다는 극성스러운 외국인들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꼭 그랬던 건, 그러니까 기사와 달리 실제를 보면은 생수 시장은 계속 좀 커졌던 것 같아요. 1982년 4월 매일경제를 보면 이 생수 먹는 샘물을 사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풍경을 보고 맹물을 파는 업소가 늘어났다. 정말 신기하다. 왜 그럴까? 이런 기사들이 좀 실리고 있더라고요. 80년대 초반에는 그걸 이제 신기한 풍경으로 네네. 봤던 거고요. 그러면 당시에는 생수 가격이 좀 얼마였을까요? 좀 비쌌을까요? 네, 비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아무래도 시판이 좀 금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시판은 금지였다. 예, 요만한 병에 대한 얘기는 잘 안 나오고요. 이제 이만한 갤런으로 큰 사는 통. 정수기 이렇게 꽂는 것 같은 그런 예. 통에 대한 가격이 좀 나오는데 서울 올림픽 때문에 잠시 생수 시판 금지가 좀 팔렸었거든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때 그 1988년 기준으로 보면 19리터, 그러니까 5갤런 허가 업체가 요게 한 병이 3,000원. 무허가 업체가 5,000원에 팔았는데요. 이 3,000원도 적은 가격이 아닌 게요. 대리점 유통 마진이 70%가 넘게 붙어 있는 가격이었다고 해요. 3,000원이면은 그 당시에 내복 위아래 한 벌. 아니면은 이제 중학교 참고서 한 권, 그 전과라는 단어 익숙하신 분 계실 텐데 그거 한 권, 그게 3,000원 언저리였습니다.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그래도 한 1, 2만 원 했다라는 거네요. 네. 그러면 80년대 기준으로 좀 비쌌던 걸로 보이고 근데 이게 앞에서 이야기해 준 것처럼 서울올림픽 때문에 잠깐 좀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지. 네. 그 전까지는 불법이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왜 불법이었을까요? 직접적으로 딱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빈부격차가 드러나서 위화감이 느껴진다. 이 이유였습니다. 맹물을 돈 주고 사 먹는 거는 위화감을 조성한다. 네. 그게 80년대 시각. 네. 그 전에는 사실은 이제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라는 개념 자체가 좀 정착이 안 된 면이 있었고요. 예. 이게 조금 저변이 넓어지고 내 주변도 사 먹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금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60년대는 물론이고 1970년대까지도 한창 상수도 공사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수돗물이 나온다는 것도 사실은 살짝 이제 좀
최첨단인데 일상적으로 먹는 물을 사 먹는다는 거는 그 당시 기준으로는 너무 심각한 사치인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1974년 8월에 보존 음료수라는 업종을 신설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는 아예 개념이 없었다가 이제는 조금 개념이 생겼고요. 그러니까 정수 처리한 물을 식품으로 다루기 시작했는데요. 시판 금지가 되어 있기는 했죠. 아하, 그렇구나. 지금 많은 분들이 생수 관련된 그 추억담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6610님은 대전 살 때 초정 약수 통 들고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소화는 정말 잘 돼요라고 보내주셨고, 이재정님은 담임 선생님께서 혀를 끌끌 차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군은 면역력이 약해서 물도 못 먹는다. 이러면서. 근데 외국 사람 입장에서 이제 물갈이 하면서 배탈이 난 건데, 또 우리 입장에서는 아유 저 사람들 면역력이 약한가 봐. 또 이렇게 봤던 거고요. 자, 그러면 불법이었던 시절이 있었고 또 한시적으로 허용이 됐었고, 근데 항상 뭔가 판매하는 것 같다가 중간에서 장난치는 상인들이 좀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생수도 있었을까요? 그렇죠. 사실 이제 우리가 생수라고 하면은 지하수를 그냥 이제 뽑아서 판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까다로운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음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취수원 근처에 뭐 오염원인 목장이나 공장도 없어야 되고요. 그렇죠. 뭐 중금속 함유량이라든지 뭐 위생 기준이라든지 지켜야 될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예. 살균 처리도 해야 되고요. 이게 살균 처리 안 된 산의 약수 그냥 드셨다가 그 병원성 대장균인 O157 오염돼가지고 난리가 났었던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보면은 시판은 금지가 돼 있는데 수요가 있어가지고요. 그 당시에 막 생수 업체가 그냥 배달 차량을 동원해서 아파트 단지에 배달을 막 했다고 해요. 요새 아침에 뭐 우유나 요거트 배달하는 것처럼 네. 이제 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사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뭔가를 좀 금지를 하고 시장에서 수요는 폭발을 하면 관리 감독이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업체들만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 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예. 시장이 앞서가는 거죠. 네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생수를 사 먹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조금 바로 직전을 좀 짚어볼게요. 네. 1980년대 후반 아직 이제 생수 시판이 좀 금지가 되어 있을 때 이미 생수 시장이 연 70억 원에 달했는데요. 1989년, 그러니까 올림픽 끝난 바로 직후 8월에 이제 기사를 또 보면요. 그러니까 수돗물이 오염돼서 정수기가 불티나게 팔린다. 이제 각 산 약수터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순식간에 지난해 동기 대비 40% 매출이 늘어났는데, 근데 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아직 생수 시판 허가가 안 나서 생수 시장이 작았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기사를 또 보면 어쩔 수 없이 다음 달에 보사부가 네. 생수 시판을 허가를 해줄 예정이라서 앞으로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클 것이다. 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저는 보사부가 좀 약자인 줄 알았는데 네. 지금의 보건복지부를 옛날에는 그냥 보사부라고 보사부라고 불렀다. 이름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 당시 이제 수돗물에 대한 좀 불신이 컸다라는 얘기하고 상수도가 최첨단인데 하는 얘기하고 저는 좀 머릿속에서 연결이 안 돼가지고 찾아봤더니 당시 공장들이 폐수기 처리 기준을 잘 안 지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비 오는 날 뭐 오염수를 강에 쏟아버린다거나 아이고야. 축사에서도 뭐 가축분뇨 처리 시설을 좀 잘 안 갖추고 심지어 어업 양식장에서도 오염수를 좀 방류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수원이 오염이 되다 보니까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조금씩 커지고 있던 시점이기도 했고 상하수도 시설이 좀 부족하니까 좀 녹물 같은 게 좀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생수 시판이 금지돼 있었는데도 시장은 계속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씩 우리나라가 산업화되면서 네. 물도 좀 오염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생수 시장이 조금씩 커졌던 거네요. 네네. 근데 그러다가 생수 판매가 허용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씩 밀려서 어떻게 허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잡혀 있었는데 여기에 결정타가 됐던 사건이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입니다. 사실 이제 낙동강이 대구를 거쳐 부산까지 경상도 지역의 소중한 수원인데요. 당시 두산전자, 신성기업 이런 대기업들이 페놀이라는 독극물, 화학물질을 낙동강에 방류를 합니다. 이제 악취가 심한 화학물질이라서 몇 달간 수돗물 사용이 좀 어려웠고요. 네. 이때부터 완전히 수돗물에 대한 좀 불신이 생겨가지고 1994년에는 이 수질 관리를 보사부에서 환경부로 이전을 해야 할 정도로 좀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같은 해 1994년에 먹는 물 시판을 금지한 정책이 또 위헌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판정이 된 후에는 생수 시장이 10년간 연평균 10% 안팎
빠른 성장을 보입니다. 당시에 그 페놀 사건 네. 이런 거 대서특필됐던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러면 이제는 사 먹는 생수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졌고 대중화가 많이 됐는데 앞으로 이 생수 시장은 경제적으로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계속 성장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네. 팬데믹 때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값이 굉장히 좀 지금 많이 오르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생수 물가 상승률이 10여 년 만에 최고인데요. 이게 생수 업계에서는 지난 5년간 비용을 동결했었다. 그래서 이제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오르고 있는 가격은 무엇보다도 PET, 페트 가격이 크게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장 가격, 유통 가격. 예. 생수는요, 페트병 제조에 드는 비용이 원가 대비 좀 높은 편입니다. 근데 이 플라스틱 저희 다 석유에서 뽑잖아요. 그리고 석유는 100% 수입을 해오고요. 그래서 최근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게 고유가에서는 물류 비용도 늘어나잖아요. 해운 물류 비용이. 뭐 이제 좀 섬에서 뽑거나 이러면 좀 해운 물류 비용이 이렇게 옮겨오는 것도 있고 또 원자재 값도 늘어나고 하니까 또 생수가 또 물류에서는 무게가 있는 화물이에요. 그렇죠. 물류비 많이 들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수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유가는 정말 생활 전반에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좀 딴 얘기지만. 자,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 통해서 재미나게 라떼 경제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환님이 보리차 끓이기 싫으면은 약수터 가서 물 길어다 마셨던 기억도 떠올려 주셨고요. 1920님은 보사부에 대해서 보건사회부의 준말이었다고 또 이렇게 팁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수성님 오늘 퀴즈 물 먹었다. 생수 얘기하니까 물 드셨다고. 자, 그런데 정답은 맞춰주셨습니다. 임수성님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정답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그 2부 시작할 때까지 퀴즈 정답은 계속 받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국내 의료 시스템 문제, 또 최근에 의대 정원 확대 또 논란도 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듣고 10시 5분에 다시 뵙죠.